엮을 수 없는 심리학. 이 프레젠테이션은 인간 사회과학의 부실성의 두 번째로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심리학의 많은 발견들을 엮어서 하나의 인간사고로 만들 수 없는 심리학과, 근데 인간 사회과학의 분업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와 관련된 인간성에 대한 접근을 배제함으로써 반쪽이 된 심리학적 인간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욕망을 직접 연구하는 심리학. 인간과학들 중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방향성을 가진 욕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문은 단연 심리학입니다. 찢겨진 심리학적 인간, 엮을 수 없는 심리학적 인간. 하지만 근대 인간과학의 분권화 과정에서 사회학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습관과 관습을 쫓으려는 욕망을, 경제학이 소유하며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그리고 정치학이 지배하려는 욕망 등을 전담하면서 심리학은 사회구조를 낳는 심리 영역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잘리고 찢겨진 인간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에게 남긴 가장 심각한 상처는 심리학적 인간의 사회구조의 포기와 이론적 통합의 부재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태동기. 심리학을 새로운 과학 분야로 탄생시킨 분투는 내성법을 통해 의식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식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분투의 구조주의 심리학과 달리 왓슨은 심리학이 주류 대세인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이 되기 위해서 의식과 같은 객관화할 수 없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자극과 그에 대한 행동 반응을 연구 대상으로 삼자는 행동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왓슨의 행동주의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는 스키너였습니다. 비둘기나 쥐를 갖고 했던 그의 스키너 상자 실험은 우연히 한 행동이 좋거나 나쁜 결과를 낳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 반복되면 행위와 그 결과물 간의 연합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상, 처벌, 그리고 예측성. 스킨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기쁨을 주는 보상이나 고통을 주는 처벌과 연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강화와 소고는 향후 행위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앞으로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학습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원리는 심리학계를 넘어 사회학계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호만스의 사회적 교환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이론들의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 다 백지적 인간론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동기는 사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사회학이 결정적인 동조자를 사회학의 주적인 심리학으로부터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장이 성문을 활짝 열고 아군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아군이 대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패턴화 관계의 길.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이어진 이런 스키너의 발견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자극과 반응 간의 일회성을 반복적인 패턴, 다시 말해서 관계에 오고 가는 길로 만들려는 심리 원리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 의해 인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키너의 과학으로 포장된 장점은 진정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나의 욕망 이론 중 관객길의 욕망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론은 스키너가 자신의 이론의 과학성을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로 남겨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방법은 그의 조건 형성의 내적 원리와 더 나아가 그것의 궁극적인 뿌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조건 형성과 관계길. 자연계의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은 유기체로서 자연과의 관계하기를 통해서만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하기의 특징 중 첫째는 동일한 관계란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극을 모두 알 수 없다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타동물들과 달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선천적 관계끼를 가짐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인간이 택한 관계하기의 특징들 중 하나가 관계하기를 패턴화해서 소수의 관계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같지 않은 상황에 제 시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자극이나 반응의 연합인 관계끼리 어떤 내적 체계에 의해 생겨났는지를 간단히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런 관계끼리의 궁극적인 뿌리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마음의 궁극적 뿌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에고, 여기서 에고는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갖게 하는 내적 부심점인데, 이런 에고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동시에 폐쇄적인 유기체로서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갈구하는 안전, 영원 욕망, 줄여서 영욕의 충족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환경에서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며 잃는 유기체입니다. 둘째, 인간은 유기체로 자신과 환경을 구분짓는 육체와 에고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을 논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법, 힘 등 다양한 개념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회적 인간을 다루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이기적으로 모는 중심에는 육체와 에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제는 인간은 유기체로서 죽지 않으려는, 즉 영원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이 있다입니다. 영욕을 이루는 세 가지 하위 심리 체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대 삶의 욕망입니다. 이는 유기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신을 유지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위 욕망들로는 식욕, 배설욕, 방어욕, 수면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체계의 생성 유지 변화를 낳는 중요한 미시적 근거입니다. 둘째 심리체계는 후대 삶의 욕망입니다. 이는 안전하게 영원히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충족을 갈구하는 인간이 제한된 당대 삶을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통해 영원으로 가려는 욕망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은 모두 후대 삶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욕의 세 번째 하위 심리체계인 불안통제 욕망. 영욕 충족과 필요악적인 관계를 갖는 환경과의 관계는 아인슈타인의 주장과 같이 이례적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따라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미지의 성격을 갖는 관계의 성격은 우리에게 영욕 충족의 악적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욕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계길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의 관계하기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관계길을 반복해서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이는 퍼스널리티와 사회구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불안 통제 욕망의 두 번째 하위 심리체계, 알매 욕망. 이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의 미지의 성격을 제거함으로써 불안을 제거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동물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세 번째 하위 심리 체계인 힘에 대한 욕망. 이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악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힘의 우위를 통해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네 번째 하위 심리 체계인 소유의 욕망. 인간은 영역 충족을 위해 환경에서 자원을 내 공급을 받아야 하는 유기체입니다. 이 욕망은 자원고갈과 같은 만일의 사태로 인한 악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자원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욕망입니다. 지금부터 스키너가 가르치게 함으로써 잃었던 관객끼리의 성격들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첫째, 질서를 향한 욕망인 관객끼리의 욕망. 고대 그리스에서 무질서인 카오스는 가장 멀리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우주를 질서체인 코스모스로 명명한 피타고라스는 많은 추종자를 가졌습니다. 천체의 질서를 해석한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의 이름을 그 누구도 역사책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향했던 질서의 기초는 이례적인 관계하기에 패턴화된 관객길입니다. 두 번째, 퍼스널리티와 사회구조의 뼈대를 만드는 관객길의 욕망. 관계하기에 패턴화인 관객길화는 개인들의 퍼스널리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식량, 사랑, 권력, 소유, 암 등을 찾아가는 예측 불허의 카오스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거의 모든 욕망은 관객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식욕, 성욕, 권력욕, 소유욕, 알매 욕망 등 모든 욕망은 관객길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알매 대부분은 반복되고 예측할 수 있는 관객길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타인, 지역, 나라 등에 대한 도식화라는 인지 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음식과 이성에 대한 취향인 안정된 개인적 관객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익숙함. 선천적 가는길과 후천적 관객길에 의해 만들어진 익숙함은 인간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거나 또 어디서 멈추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 의복뿐만 아니라 짝짓기 시장에서, 상품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정치계에서 친숙함은 많은 부분 익숙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감. 관객길은 해석의 길과 행위의 길을 만들어 우리의 현실감을 낳습니다. 몰랐던 특정 신에 대한 관객길이 내면화되면 신은 현실이 됩니다. 독재 시절 고문에 의한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글쓰기는 피해자들에게 현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섯 번째, 관객길을 탄 권력. 사회의 권력은 그 사회의 사회적 관객길을 생산하고 조작하고 폐기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재벌들이 줄을 대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격으로 관객길을 갈아서 마시기. 일상에서부터 정치까지 술자리는 인간관계에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은 서먹서먹한 공식적인 사회적 관객길을 술을 통해 허물어 둘 사이를 용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종 단합대회, 모임, 축제 등은 많은 부분 이 원리에 의존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관객길 형성의 선천적 가는길.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인 성향인 선천적 가는길이 있습니다. 관계하기는
반응들이나 자극들 간의 단순한 연합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선천적 가는길 모방입니다. 광아가 없어도 길은 생깁니다. 부모를 따라서 하는 아이들, 다수를 쫓는 유행의 무리들은 보상이나 처벌이 없이도 모방을 합니다. 두 번째, 단순화입니다. 복잡한 관객길들을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타인, 성, 지역, 나라, 종교 등에 대해 많은 엄연한 사실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선입견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일관화입니다. 사람들은 관객길들 사이에서 인지부주화를 원치 않습니다. 인지부주화 이론은 일관화의 한 예입니다. 관객길의 네 번째 선천적 가는길은 범주화와 이원화입니다. 모든 현실의 차이를 결코 담을 수 없는, 도리어 그래서 쓸모있는 인간의 언어는 범주화 과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양한 범주화 중 이원화는 감당할 수 없는 자극에 제한된 시간에 대처해야 하는 인간이 택한 가장 단순한 전략입니다. 음식, 사람 등에 대한 관계하기인 좋다 싫다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섯 번째 선천적 가는길은 근접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은 뭉친다. 정치가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인물 옆에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유사성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 남녀의 생식기를 닮아서 인기를 얻는 바위, 나무, 음식들이 그 예입니다. 관객길의 기타 성격들. 가소성. 관객길은 기존의 관객길로 묶을 수 없는 일회성의 관계하기에 대체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수학적 엄밀성으로 세상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맥락성입니다. 물이란 말은 마실 물을 달라는 건지, 수돗물에 물을 틀라는 건지, 발 앞에 물을 조심하라는 건지 맥락성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율성. 개별 관객들은 모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묶을 수 없는 현실과 관계하기 위해 각각의 관객길들의 자율성마저 모두 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그가 살아있던 당시와 같이 지금도 주류 사회학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많은 타 학문들의 이론가들에게 마르지 않는 이론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런 이론적 힘의 원천은 주류 심리학계에서는 등한시한 이론의 통합과 사회 속의 인간에 대한 그의 관심과 그 인간을 해석하려 한 욕망론에 있습니다. 주류 심리학계에서 사회란 학문의 분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거치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했으며 욕망론은 과학적이기엔 미흡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를 뛰어넘어 사회적인 가족관계를 통해 인간 심리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는 쓰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이 개인의 정신을 주제로 삼아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을 연구할 때 사회에 대한 개인 관계의 감정적 기초를 다루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리비드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천재적인 과감성을 간직한 그의 이론이 개인에 대한 잘못된 출발로 개인상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개인상으로 인해 그가 살아있던 생전에도 그의 이론에 대해 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잘못은 누구나 잘 알듯이 성본능을 무리하게 인간 욕망의 중심에 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성중심적인 인간론이 갖는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비난받는
유아 성욕이라기보다 성본능을 욕망의 원천으로 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후기에 자기 보존 본능을 에로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본능 중심주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양심의 공포와 마찬가지로 거세 불안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과감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따랐던 카렌 호니도 그녀의 책 정신분석의 새로운 이해에서 프로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격을 과거의 리비도적인 관계의 잔여물로 간주하거나 잠재적인 리비도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경향에도 독단적인 신념이 깔려있다. 어떤 성격들은 리비도적인 욕구에 대항하는 반동 현성으로 간주된다. 반동 현성은 그 에너지가 리비도 자체에서 나온다. 친절은 세디즘에 대한 반동 형성이며 절제는 금제와 탐식에 대한 반동 형성이다. 의존심은 구애기의 성적 욕구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 리비도적 애정이 사랑으로 보상받지 못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나르시즘적인 허약함의 결과이다. 고집스러움은 구애기의 성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근본은 환경과의 마찰의 결과이다. 결국 공포와 적개심 같은 중요한 감정은 리비도적 동기가 좌절된 데서 오는 반동으로 이해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성격 특성, 태도, 욕구는 리비도적인 동기의 직접적이거나 금제적인 또는 승화된 표현이다. 그것들은 리비도적인 집착의 내적 잔여물이다. 문제는 실제로 성욕이 프로이드가 가정하는 것처럼 성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성격은 개인의 성본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리비도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이다. 리비도 이론은 전체적으로 실증성이 부족하다. 쾌락 욕구가 근본적으로 리비도의 만족을 위한 욕구라는 가정은 자의적이다. 증거로 제시된 것들이 검증하기 힘든 자료들이며 때로는 어떤 관찰을 엉성하게 일반화시키고 있다. 편협된 프로이드의 인간론. 물론 환자의 신경증을 해결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성본능과 그 본능의 발달 과정을 통한 성격 형성론이 그의 이론의 출발점으로 그에게 새로운 인간관을 열어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단추는 분명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의 인간론의 태동기에 그의 관심은 히스테리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인 자기보존 본능, 삶의 욕망, 소유의 욕망, 힘에 대한 욕망, 습관을 유지하는 욕망 등의 다양한 욕망들과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등을 성욕의 부수적인 현상 정도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의 성본능은 나의 후대 삶의 욕구에 해당되고 자기 보존 본능, 에로스는 당대 삶의 욕망에 해당됩니다. 프로이드의 사회로의 도전. 프로이드는 사회를 심리 분석에 끌어들인 데 멈추지 않고 너무도 과감하게 자신의 심리 분석으로 문화와 사회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의 정신분석 이론이 인간의 내적 욕망을 심하게 왜곡시킨 것을 넘어서 문화와 사회를 아주 유치하게 심리학으로 환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관심이란 논문에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유아기와 민족 초기의 역사와의 관계 비교는 여러 방향에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존재들은 사회심리학에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꿈에서 낸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신화와 동화와 같은 민족적인 상상의 산물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 이런 대담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굿바이 프로이드. 한편 그의 사회적 지식은 물론
그 시대의 지식적 한계에 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연구한 철학자 리차드 윌하임은 대부분의 사회적 조직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깊게 연구한 적도 없고 체계적이거나 틀이 잡힌 의견을 구성한 적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렌 호니는 19세기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문화적 특성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프로이드도 갖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자신의 문화가 곧 보편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문화적 특수적인 것을 보편으로 믿고 기술할 정도로 주요한 사회적 지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사회 문화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묻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회 구조를 낳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인간.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말한 영역의 하위 욕망들이 사회 구조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볼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보존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 이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구하거나 생산하는 경제체계, 사회 구성원들의 생계 유지의 일차적인 수단이며 사회 유지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미시적인 제도인 지위와 역할의 수행 등은 사회 구성원의 당대 삶의 욕망을 존재하지 않는 백제 인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 간의 사랑과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낳는 욕망인 후대 삶의 욕망입니다. 이는 사회 체계의 유지 및 문화의 생산에 필수적인 성원의 재생산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케 하는 미시적 근거입니다. 사랑이 없는 노래, 드라마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안통제 욕망과 사회구조. 영역의 하위 심리체계의 세 번째인 불안통제 욕망. 이 욕망의 또 다른 하위 체계인 관계끼리의 욕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확인한 관계를 반복해서 가지려는 이 욕망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퍼스널리티와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회는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경제학적 인간관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보수성, 정치나 종교 등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수적인 집착들, 이것의 많은 부분은 이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정당성 중 하나인 사회 질서의 확립은 국민들의 질서를 향한 욕망인 관객끼리의 욕망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 통제 욕망의 두 번째 하위 욕망인 알매 욕망. 이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의 미지의 성격을 알무로 바꿔 불안을 제거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동물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아이들의 쉴 새 없는 질문을 접한 사람은 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있어 지식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쓸 수 없는 발견들과 이 발견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이루어진 수학과 과학의 많은 역사들은 알매 욕망을 존재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욕망이 당장 돈이나 힘을 주지 못하는 뉴턴의 이론에 17세기 영국 사회가 열광한 이유입니다. 불안 통제의 세 번째 하위 욕망 체계인 힘에 대한 욕망. 이는 환경에서의 악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내적 불안을 힘의 우위를 통해서 통제하는 욕망입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언급했듯 힘에 대한 욕망은 사회 내적 불평등 제도를 낳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정치 제도는 권력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피를 부른 많은 사건들에서 권력욕과 무관한 경우는 찾기 힘들습니다. 많은 사회에 있는 경쟁을 양성화한 게임이나 경기에 권력욕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회구조의 입법, 사법 등 법의 많은 부분은 권력욕의 통제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대부분은 나라들 간의 권력욕의 표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 통제 욕망의 네 번째 하위 욕망 체계인 소외 욕망. 이 욕망은
자원고갈과 같은 만일의 사태로 인한 악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자원을 확보해 두려는 욕망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필요 이상의 소유에 대한 집착, 즉 소유의 욕망입니다. 사실 이 욕망은 자본주의 이외의 모든 사회에도 존재했습니다. 단지 자본주의처럼 꽃을 피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화폐가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된 자본주의에서 소유의 욕망의 경제 세력은 정치제도, 법제도, 문화제도,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적 영역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도들은 경제제도에 빨려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심리학에서의 영역 이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론인 영역 이론은 심리학이 과학적 방법론에 몰입하다 놓쳐버린 통합적 심리 이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태동기에 학문적 분업화로 인해 심리학이 버려버린 사회 구조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합니다. 인간은 하나입니다. 심리학적 인간, 사회학적 인간, 경제학적 인간, 정치학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서 보는 것은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론은 이들 인간론들의 성과를 하나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